자, 이제 다음은 UX 디자인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지금까지 이제 무엇을 디자인하는 거지에 대해서 약간 설명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컴퓨터가 시작되면서 컴퓨터의 어떤 히스토리를 쭉 봤더니 거기에서 GUI의 히스토리를 찾을 수가 있었어. 그러면서 뉴미디어 안에서 뉴미디어를 디자인하는데 사람들이 UX 디자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었는데, 이 UX 디자인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다 보니까 현재는 딱 뉴미디어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진 않아요. 요새는 모든 회사들이 다 서비스 회사로 진입하고 싶어 하고 서비스 회사로 혁신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 회사에서 가져가려고 하는 디자인의 어떤 공통된 형식, 결과가 UX 디자인이라고 지칭되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무엇을 디자인하는 거지? 모두 다. 그다음에 어떻게 디자인하는 거지? 요 부분은 기존의 디자인과 좀 다른 부분이 있죠. 그래서 기존 디자인과 어떻게 다른 거지? 요런 의문들이 생긴 부분들을 좀 같이 논의를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기존 디자인과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우리가 디자인을 이렇게 도식하기는 하죠. 자, 우리가 심볼을 만들던 시기가 있었어. 디자인사를 이해하신 분들은, 좀 흐름을 알고 계신 분들은 요걸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심볼을 만들거나 그래픽, 장식을 하는 것들을 디자인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러다가 산업 디자인의 개념이 생겨서 산업 시대가 되면서 산업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생겼고, 그때 인제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다음에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뉴미디어들이 생기면서 우리가 인터페이스 디자인, 인터랙션 디자인 이런 것들을 지칭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 인제 UX 디자인 시대로 오면서 우리가 뭘 만들어내고 있어? 생각하는 방식, 사고방식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시스템,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또 후술해 드릴, 더 전달해 드릴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쭉 보시면 유저 익스피리언스 디자인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진 게 보이시죠? 기존의 어떤 디자인의 필드들이 있어요. 여기 건축, 마케팅, 인포매틱, 그다음에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뭐 휴먼 팩터, 이게 뭐 인지공학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뭐 모션 디자인, 인포메이션 디자인, 비주얼 디자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인터랙션 디자인 쪽에서 예를 들면 유저빌리티 엔지니어링 뭐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와서 모션 디자인, 인터랙션 디자인이라는 영역을 설정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UX라는 필드가 만들어진 거죠. 자, 또 UX라는 필드가 뉴미디어를 필두로 해서 가고 있었는데, 요즘 모든 기기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 다 디지털화 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존의 어떤 환경들이 다 디지털로 이동을 하면서 더 UX로 흡수가 되고 있는 그런 경향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UX와 우리가 얘기했던 UI, 유저 익스피리언스와 유저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다르게 우리가 통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해요. 자, 조금 간단하게 우리 역할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하기는 했었는데, UX가 인터랙션 디자인하고요. 와이어프레임 만들고 프로토타이핑합니다.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링하고요. 유저 리서치하고 시나리오 만들어요. 그다음에 UI 디자이너가 비주얼 디자인하고 컬러 만들고,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이제 컬러를 이용해서 그림을 만들어내죠. 그다음에 레이아웃을 잡고요. 타이포그라피를 이용을 해요. 예, 조금 뭉뚱그려서 얘기하면은 인제 요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도 당연히 디자이너들도 프로토타이핑 합니다. 그쵸. 하이파이 프로토타이핑 하고요. 그다음에 UI 디자이너들도 어느 정도의 레이아웃을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레이아웃에 물론 전체적인 롤은 UI 디자이너가 가지고 가고 있죠. 자, 저는 이제 자꾸 헷갈리는 게 뭐냐면, 제가 처음 필드에 들어갔을 때는 이 모든 것이 UX 디자이너의 몫이었고 디자이너의 몫이었고, UI 디자이너가 UX에서 와이어프레임 만드는 역할을 UI 디자이너가 했었어. 부서명이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외국에서 사용되는 흐름들이 막 바뀌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많이 바뀌어서 UX가 전반 기획을 담당하고 UI가 디자이너가 된 거야. 그래서 요즘에는 UI 디자이너들이 실제 인제 디자이너로서 디자인학과 전공자들이 많이 진입하는 부분이고, UX 디자이너는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은 전공자들이 있어요. 심리학을 전공한다라든가 뭐 인지심리학 비롯해서, 아니면은 뭐 시장 마켓을 공부한 친구들이 온다라든지, 아니면 언어학자들도 와요.
뭐 국어 국문학 이런 거 한 친구들도 와요. 그렇게 해서 좀 기획단에서 무언가를 리서치하고 분석하고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한 다음에 와이어프레임으로 만들어서 UI 디자이너한테 넘기면 UI 디자이너가 거기에서 비주얼 디자인을 만들어내고 브랜딩을 하는 거죠. 어떤 브랜딩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래도 나는 조금 더 상세한 뭔가가 필요한데라고 하시면 어떤 방법이 제일 좋냐면 어 본인이 원하는 회사의 구인란을 한번 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를 보면 거기에 "이런 포지션에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원한다."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다뤄야 하는지, 어느 정도의 능력이 돼야 되는지, 무엇을 전공한 사람들을 우대하는지라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UX 디자이너를 보면 리서치해야 되고요. 뭐 그다음에 프로토타입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새로운 뉴 익스피리언스 만드는데 협력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잖아. 그다음에 어 뭐 이런 것들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같은 툴도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고 UI 애니메이션도 만들었으면 좋겠고 뭐 이런 잡 디스크립션이 쭉 나오는데 이게 실무마다 좀 다르고요. 그쵸? 그리고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약간 뭉뚱그려서 일단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더 깊게 들어가서는 각 회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는 필드에 그 회사에 어떤 사람을 구하는지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약간 인제 이거는 뭐랄까 쪼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UX가 이렇게 많은 영역을 커버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UI는 쪼끔 더 협소한 영역인 거를 좀 강조해서 누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을 저도 인제 가지고 왔는데 왜 보여드리냐면 UI 디자인하면 확실히 좀 인제 비주얼 디자이너만 할 줄 아는 이렇게 약간 생각이 되어지고 있어. 그래서 'UI만 다룬다.'라고 하지 않고 '기획을 할 줄 안다.'라고 해서 기획팀으로 가서 디자인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회사에서도 기획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뽑으려고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점은 뭐냐면 본인이 만약에 정말 비주얼 디자인에 훨씬 더 강점이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본인의 강점이 더 중요해요. 무조건 '내가 기획이 더 좋다고 했으니까 기획까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디자이너로서 디자인의 능력치를 최고조로 발휘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쵸? 그다음에 아무리 '나는 만드는 건 좀 별로고 나는 생각하고 기획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라고 하면 기존에는 우리 기존의 시각 디자인 필드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 영역이 약간 '막혀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은 바로 기획팀으로 들어가서 기획 쪽의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역할도 많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까 뭐 HTML, CSS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디자이너들한테 개발 앞단에 프론트의 어떤 개발 영역을 맡기는 그런 일들도 많아요. 우리가 단순히 프로토타이핑하는 것은 영상으로 보는 거잖아. 실제 개발을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개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디자이너 엄청나게 각광을 받겠죠. 그래서 퍼블리셔로서 활동을 하는 그런 디자이너들도 뭐 초봉도 높고 할 일도 인제 많으니까 좋겠지만 문제는 '이런 게 좋다더라.' 해서 '나도 그것까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음. 본인이 잘하는 걸 충분히 발휘하실 수 있는 필드로 들어가실 수 있는 문이 많이 열려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우리 UX 디자인 프로세스를 좀 볼 건데요. 이런 프로세스에서 다 뭐 그렇지만 플래닝합니다. 기획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없었던 방법이 뭐냐면 유저 리서치인 거죠. 기존에는 어떻게 했었어? 디자인을 할 때 굉장히 도제식으로 가르치고 그다음에 스튜디오 안에서 장인 정신을 갖고 그죠? 본인의 어떤 취향에 맞게끔 디자인을 해내는 공방 형식의 디자인이 많았다라고 하면 현재는 그렇게 과학적 접근법 없이 디자인 해내는 것에 대해 것보다는 조금 더 유저 리서치를 하고 마켓 리서치를 하고 분석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디자인하는 게 효과적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정의를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서비스 디자인하면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정의를 내릴 때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부터 정의를 내려주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거야."라는 거죠. 음.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건 기존에 있었던 서비스를 리뉴얼을 하건 우리가 지금 닥쳐진 문제가 이건데 사용자 조사를 해 봤더니 '이걸 이렇게 바꾸면 되겠어.'라는 부분이 나와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디자인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디자인의 방법은 이전과 똑같지만 1차 시안, 2차 시안, 3차 시안, A, B, C 시안 놓고 그다음에 또 선택, 그다음에 또 개발, 개발, 개발.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밸리데이션을 많이 해서 사용자에게 검증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개발자와 협력을 통해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개발을 했을 때 인제 좋은 UX 디자인 프로세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쪼끔 더 아까 거는 굉장히 단순한 프로세스였다라고 하면 이제 어떤 방법론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프로세스가 요쪽인데 보시면은 발견해내는 단계 이걸 인제 언더스탠딩이라고 요즘에 많이 얘기해요. 뭔가를 발견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발견해내기 위해서는 얘를 한번 이해를 해야 돼. 공감을 해야 돼. 음.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를 언더스탠딩하고 그다음에 어떤 외부 환경을 시장을 언더스탠딩하고 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용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자 리서치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해관계자를 인터뷰하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골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그다음에 경쟁자를 조사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사이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사이트에 있어요. 우린 지금 만들 게 모바일 앱을 만들 거기 때문에 모바일 앱이라는 사이트에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반려식물이야. 그러면 반려식물 필드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겠죠. 어 그죠? 혹은 뭐 헬스 시장이요. 헬스 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거예요. 그런 사이트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콘텐츠, 리뷰, 유저 골에 대한 분석, 유저가 뭘 원하는지, 유저의 목표는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경험을 정의하는 단계에서는 자 지금까지 문제가 이런 게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런 경험을 만들어 내자."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유즈 케이스를 만들고요. 유저 퍼소나를 만들고요. 스토리보딩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 우리 카드 소팅이나 로우 파일 프로토타이핑 이용을 해서 뭔가 이렇게 이제 뭔가 만들어지는 단계예요. 스케치 단계인 거예요. 스케치를 해서 뭔가 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다음에는 디자인과 인터랙션을 넣습니다. 그때는 와이어프레임 만들고 프로토타이핑하고 비주얼 디자인하고 인터랙션 구현하고 그래서 스타일 가이드 만들어 내고 패턴 만들고 그다음에 요런 것들을 다 엮어서 개발을 할 수 있게끔 임플멘테이션 할 수 있게끔 전달을 하죠. 그러면서 다시 테스트를 쭉 통해서 유저빌리티 테스팅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들을 QA 검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메인테인 하죠.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는 거예요. 자 요런 프로세스에서 우리는 인제 앞단에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나왔어. "다 뭐라고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라고 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다 뭐 새로운 말들이잖아.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우리가 하나씩 다 할 거야. 물론 다 하진 않아요.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에서는 필요 없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필수적인 프로세스들을 짚어 드리면서 거기에서 하나씩 우리가 해내면서 우리의 서비스를 구체화할 거예요. 그래서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조금 더 인제 프로세스들이 각 어떤 회사에서 이론가들 아니면은 뭐 이야기하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용어가 다르고 단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일단 보여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제 전략이라고 이야기해요. 전략을 짠 다음에 디스커버리를 하고 분석을 한 다음에 디자인해서 프로덕션 된다. 제품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도 보면 인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막 인제 적혀 있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교과를 이수를 하시고 나면 다음에 이걸 보면 '아 그렇구나.'라고 딱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용어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지금까지의 디자인 프로세스는 워밍업이었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UX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더블 다이아몬드 시스템, 더블 다이아몬드 프로세스예요. 자 더블 다이아몬드 프로세스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인제 어 정의가 이루어져요, 여기에서. 음.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가 요 지점에서 나와야 돼요.
자, 처음에는 리서치를 막 해요. 리서치를 100명 해요. 1000명 해요. 아니면 인터뷰를 뭐 3 시간짜리 인터뷰를 5명 해요. 이런 식으로 막 리서치를 하죠. 경쟁사 분석을 한다라는 것도 경쟁사가 30개가 될지 10개가 될지 그래서 범위를 설정하는 데에 따라 달라요. 그다음에 이해관계자 조사해요. 이해관계자도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정의를 해서 얘네들을 찾아내서 어떤 불만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한번 이렇게 쫙 확산을 시켜서 알아보는 단계가 되는 거야. 우리에게 뭐가 문제이고 우리의 도전 과제는 무엇인지 찾아내는 거죠. 그다음에 이걸 다시 수렴을 시킬 줄 알아야 돼. 확산만 시키면 끝도 한도 없는 거예요. 확산만 시키면 그리고 쓸모가 없어요. 그죠? 문제점이 뭔지, 니즈가 뭔지 자료를 수집을 한 다음에는 전략을 도출할 수 있어야 돼요.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저는 100명 조사했는데요. 잘하지 않았나요? 남들 10명 할 때 전 100명 했는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1명을 조사하든 3명을 조사하든 전략을 도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집한 자료로부터 문제가 도출되잖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컨셉을 도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이것이다 라고 수렴을 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수렴 과정을 통해서 뭔가가 정의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확산을 시키는 거예요. 프로토타이핑 한 번 해서 되겠어요? 안 되죠. 그죠? 한 번 해봤더니 이런 문제가 있네? 본인이 보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처음에는 좀 큰 범위부터 프로토타이핑을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끼리 얘기를 해봤더니 이런 살을 더 붙이자, 이런 기능을 더 붙이자, 요거는 빼자, 이 단계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바꾸자 이러면서 정리를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또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피드백을 받으면서 최종의 최적의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확산 수렴, 확산 수렴의 이 더블 다이아몬드 프로세스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게 딱 한 턴만 돌아서 제대로 된 어떤 UX 제품이 나온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여러 번 돌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프로토타이핑 할 때 확산 수렴, 확산 여러 번 돌아서 나올 수밖에 없는 과정이에요. 한 번에 다 최적의 답안이 나오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쵸? 그다음에 이 과정도 처음에는 사용자 보고 그다음에 또 시장 보고 그다음에 또 뭐 이해관계자 보고 이러면서 여러 확산 과정을 거쳐서 수렴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빨리 단축시켜서 '내가 무엇을 만들어내야겠다.'라는 걸 통찰력을 가지시고 요거를 딱 만들어내시는 게 다음 과정을 으로 도약하기에 굉장히 시간이 단축될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UX 디자인 이 프로세스, 더블 다이아몬드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위한 다른 방법론들이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인제 약간 서브의 개념으로 좀 달아놨던 얘기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UX와 UI 디자이너는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는 작업들이에요. 우리가 포스터 디자인해. 어떤 관광청에서 포스터 디자인 발주를 해서 맡겼어요. 혼자 디자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디자인 혼자 할 수 있어요. 인쇄는 혼자 못할 수도 있지만 몇백 장, 몇천 장 인쇄는 혼자 못할 수 있지만 그래도 혼자 디자인할 수 있어요. 리서치 해야 되나요? 리서치 안 해도 돼요. 일정 받고요. 어떤 스타일의 느낌 원한다 받았으면은 포스터 디자인 금방 해서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UX, UI 디자인은 혼자서 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야. 자기 방 안에서 혼자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우리는 일단 개발자와도 같이 일을 해야 돼요. 실무에서는 개발자와도 같이 일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비즈니스도 굉장히 이게 단위가 커요. 포스터를 하나 만드는 것과 그죠? 그 전체 기획, 그 축제를 기획하는 건 다르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앱을 만들 때 그 축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앱을 만들 수 있어요? 그 축제에 대해 전혀 몰라도 포스터는 사실 만들 수는 있잖아. 아주 고퀄리티의 좋은 포스터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축제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않고 좋은 앱을 만들 수 있을까요? 광고는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앱은 만들기가 어렵잖아. 사용자가 어떤 사용자가 이 축제에 올 것이며 와서 어떤 콘텐츠들을 보고 갈지가 다 정해져 있어야 되겠죠. 그죠? 콘텐츠 다 가지고 와야 될 거고 뭐 자기가 좋아하는 스팟을 찍는다라거나 일정을 설계한다라거나 사진을 찍어서 공유를 한다라거나 어떤 기능을 원할지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를 결정을 해 줘야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다음에 디자인을 할 때도 어떤 한 필드의 디자인만 필요한 게 아니야. 아이콘도 만들어야 되고 화면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갈 문장도 만들어야 되고 브랜딩도 새로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또 필요하게 돼요. 자 그래서 UX UI 디자이너는 원맨 쇼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유저 익스피리언스 디자이너가 앞단에서 리서치와 디자인을 해요. 그런데 이제 UI 디벨로퍼, UI 디자이너가 디자인과 프론트엔드 개발을 해요. 프론트엔드라는 거는 이제 서버 단이 아니라 서버나 아니면은 뒷단에 어떤 데이터를 요구하는 그런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우리가 앞단에 보여지는 시각적인 부분만을 다룬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백엔드 디자이너는 실제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고 프론트엔드는 요거랑 연결되는 부분 안에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어떤 요소가 움직일 때 몇 초 간격 어떤 속도 값으로 몇 초 간격으로 움직이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 주는 거죠. 자 고런 작업들이 인제 필요한데 겹쳐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 혼자 개발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도 이해를 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거를 쪼끔 더 나누면 이제 UI 디벨로퍼 안에 그래픽 디자이너가 들어가서 비주얼 디자인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그래픽적인 지식이 있는 knowledge가 있는 디자이너가 또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생기고 실질적으로 더 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인문학적 소양과 과학적 어떤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로서의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요거는 인제 디자인 싱킹하면서 또 한번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협업해서 하는 프로젝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요하죠. 사람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 프로세스도 굉장히 길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때? 스타트업에서는 이 모든 프로세스를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야.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이 이제 존재하기 시작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린 UX와 애자일 UX라고 하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때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 4 학년 때 실제로 UX 디자인 필드에 프로포저를 하고 싶으실 때 지원을 하고 싶으실 때 뭐 린 UX 방법을 사용해 봤습니다. 혹은 애자일 UX 방법을 사용하실 줄 아는 디자이너를 뽑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쪼끔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냥 넣었어요. 그래서 그냥 기억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게 린 UX 방식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애자일 UX 방식은 쪼끔 어려워요. 자 여기에 인제 나와 있는 용어들은 쪼끔 나중에 보시고요. 자 요게 린 UX 방식인데 린 UX 방식은 개발은 빼고 일단 개발은 빼고 우리끼리 막 여러 번 돌려보는 거야. 빠르게 프로세스를. 그래서 무슨 기획하고 분석 자료 만들고 유저 리서치 다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UI 가이드라인 만든 다음에 그걸로 프로토타입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자 우리 이거 만들어 볼까?' 해서 바로 뚝딱 만들어요 프로토타이핑을. 바로 만들어. 그런 다음에 그거를 다시 한번 우리끼리 또 검증해. 사용자한테도 검증받아 봐. 그랬더니 "괜찮네, 괜찮네." 하는 게 린 스타트업 방식이야. 린 UX 방식이에요. 그다음에 애자일 방식은 뭐냐면 이렇게 나온 걸 가지고 개발자가 다시 붙어요. 바로 개발을 하는 거야 실제로. 빠르게 개발을 해서 한번 보는 거지 러프하게. 했더니 괜찮아. 왜냐면 앱은 올렸다가 수정을 할 수 있잖아. 아시다시피 여러분 제가 북 디자인 출판사에서도 있어 봤고 그다음에 포털 회사에서도 있어 봤잖아요. 출판사에 있었을 때는 오타 나면 난리 납니다. 표지에 오타 나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정말. 눈 크게 뜨고 돋보기로 살펴보듯이 하나하나 다 봐야 돼. 근데 포털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오류 나요? 다음날 업데이트 패치 날리면 돼요. 그죠?
아니 뭐 업데이트까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패치 날릴 것까지도 아니죠. 수정하면 돼요, 본인 코드를. 그래서 수정이 굉장히 간단하고 용이하잖아. 사용자도 모르게끔 웹사이트에 오타 났어요. 얼른 가서 고치면 돼요. 블로그 사용해 보신 분 알겠지만 내가 올렸다가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책은 어때요? 한번 출판이 되고 나면 걷어들일 수 없잖아. 이 책 다 가지고 와서 어떻게 폐기 처분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오타가 한번 났다라는 거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프로세스도 굉장히 정적이고 안정되어 있어요. 일 주일 동안 뭘 하면 그다음에 뭘 하고 결제는 어떻게 받고 이런 것들이 어 빠르다고 할 수 없어요. 굉장히 정적이에요. 그런데 포탈에서는 일단 하기로 했어요. 그럼 다음 날 먼저 해 봐요. 사용자 반응을 봐요. 좋아요. 그러면 더 업데이트해요.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방법에서 애잘 방식이 굉장히 통용이 되고 있고, 앱을 만들 때 어떤 키인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제대로 완벽한 앱을 만들어서 사용자들한테 짠 하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일단 이런 기능이 들어간 앱을 빨리 순식간에 만들어서 한번 올려봐요. 사용자들 반응이 괜찮아. 그럼 버전 2, 버전 3, 버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가는 방식으로 만들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린 UX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막 이렇게 우리가 분석가들도 아니잖아. 어널리시스트도 아닌데 막 이렇게 분석을 열심히 해서 제대로 된 분석 자료를 만들고 그 분석 자료를 통해서 뭘 개발을 한다라는 건, 디자인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 어불성설이고, 그쵸? 왜냐면 그런 자료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뭐 회원 데이터가 있길 하나,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유저 리서치를 진짜 필드에 나가서 몇십 명씩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프로세스를 한번 해 보자, 한번 해 본다라는 뜻에서 우리도 린 디자인 방식을 차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예전에는 우리가 뭐든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고, 뉴미디어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면 웹을 먼저 만들었어요. 그죠? 웹사이트를 먼저 만들어서 따따따.naver.com 먼저 만들고 그다음 네이버 모바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모바일 앱으로만 먼저 서비스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 보시면은 어 우리가 모바일을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다른 화면들을 만드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때요? 지금 웹을 우리가 반응형 웹 디자인 수업 들으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웹에 막 여러 기능들을 다 넣어 두고 화면상으로 복잡하게 만들어서 그다음에 추리면서 모바일 화면을 만드는 게 아니라 모바일 화면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얘를 화면을 확대시켜 나가면서 이상해 보이지 않게끔 만들어 나가는 방식을 모바일 퍼스트 트렌드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웹용을 만들지 않을 거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 기억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일단 모바일 퍼스트 트렌드 정도는 좀 기억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와이어프레임 모바일용 먼저 만들고 얘가 오케이 되면은 타블렛용 와이어프레임 만들면서 비주얼 디자인 바로 동시에 시작해서 비주얼 디자인 모바일용이 완료가 되면 그다음에 인제 타블렛용 만들고 PC용 만들고 그다음에 얘는 와이어프레임 이게 완료가 되면 PC용 만들어서 결국에는 하나의 세트를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래서 유저 익스피리언스 디자인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다양한 영역을 한꺼번에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원맨쇼가 아니다. 혼자서 해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아니고 여러 관점의 여러 전공의 사람들이 협업을 통해서 이뤄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얘네들이 다 뭘 통해서? 유저를 통해서, 유저의 컨텍스트를 통해서 발현이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 기억을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제 앞으로 서비스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릴 시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자, GUI가 아주 시각적인 화면에 대한 부분만 담당을 한다. UX가 쪼끔 더 광범위하다. 그럼 CX, SX라고 부르는 것들은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소셜 익스피리언스라고 부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기업을 위한 디자인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를 위한 디자인 어 이라고 쪼끔 더 지칭을 할 때 인제 SX라고 부르기도 해요. 커뮤니티 디자인 이런 거 할 때. 그러면서 CX 디자인에서 서비스 디자인까지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 디자인에 대해서 또 조금 이해를 하면서 UX 디자인과의 접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간단하게 용어 정리 한번 보시면서 요번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모바일 앱 디자인을 하면서 모바일의 어떤 특성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10가지 프린서플이라고 적어 놓기는 했는데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지금 모바일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모바일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이즈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 우리는 각자 팀원들이 하나의 디바이스를 정해서 하나의 사이즈로만 작성을 할 겁니다. 가장 좋은 기종의 핸드폰을 대상으로 하셔도 괜찮겠죠. 음. 그리고 또 아이폰도 있고 안드로이드도 있잖아요. 둘 중에 한 가지 선택하셔도 돼요. 그래서 본인 핸드폰을 캡처를 받았을 때 PC에서 보면은 사이즈가 나오죠. 그 사이즈를 기준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모바일은 PC보다도 훨씬 다양한 비율의 스크린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이즈가 어떤 비율의 어떤 사이즈냐에 따라서 터치 영역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쵸? 굉장히 자연스럽게 터치를 할 수 있는 영역과 조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지금 노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노트는 보기에는 좋지만 어떤 동작을 할 때는 꼭 두 손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는 지지를 하고 핸드폰을 쥐고 있고 한 손으로 터치를 해야만 하는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넓은 화면일수록 터치 영역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어떻게 해야 사용자가 이 기능을 사용하는 데 훨씬 더 자연스럽게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하고 요소들을 배치해야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모바일이 얼마나 지금 사람들한테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활용되고 있는지는 딱히 우리가 도표를 보지 않아도 우리 주변을 생각해 봐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모바일의 진정한 특성으로 좀 넘어와 볼게요. 모바일의 가장 큰 특성은 이동성이겠죠. 이동할 수 있다는 점. 우리 데스크톱을 가지고 이동하지 않잖아. 저 노트북도 가지고 다닐 수는 있지만 이렇게 손을 쥐고 다니면서 다니는 내내 계속 켜 놓지는 않죠. 그래서 켜 놓은 상태로 계속 들고 이동할 수 있는 이 모빌리티가 사실은 모바일의 가장 큰 특성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모바일 들고 이동하는 개념,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터치를 해서 인풋으로 인해서 어떤 아웃풋을 받는 요런 것들 특성을 생각을 해 보면 세 가지가 나오겠죠. 컨텍스트, 그다음에 디바이스, 인터랙션,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올 거예요. 자, 그다음에 컨텍스트를 먼저 보면, 자, 컨텍스트 안에서 우리가 뭘 이해를 해야 되냐면, 지금 이 꼬마를 보면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는데 내려야 되잖아요. 뒤에 만약 엄마가 있었다 그러면 등을 툭툭 치면서 조심하라고 했겠죠. 그만큼 우리가 어때요? 한번 핸드폰에 어떤 내용에 빠지기 시작하면, 몰입을 하기 시작하면 헤어나오기가 좀 어렵잖아. 그죠? 뭔가 이렇게 유튜브 보고 있다가 버스 놓쳐 보신 분? 저만 그런가요? 자, 어쨌든 뭔가 핸드폰에 뭔가를 하느라고 일상생활에 무언가를 놓친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사실은 이 몰입의 경험이 컨텐츠 자체에도 있지만 그 소셜 커넥티비티도 있죠. 그래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거나 통화를 하는 중에는 거기에 집중을 하느라고 다른 것들을 좀 잊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사용 상황들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한 손으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양손으로 쓰는 경우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또 어때요? 누워서 사용하시는 분 많죠. 침대에 누워서,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 이렇게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일과가 되기도 하는데, 이것처럼 다양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 것인가, 누워서 쓰고 있을 것인가, 뭐 아니면은 무슨 이렇게 뛰면서 사용을 하고 있을 것인가, 버스 안인가 지하철인가 아니면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상황인가 터지지 않는 상황인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사용자의 상황을 고려를 해서 그다음에 또 이 사람이 어떤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는 중인가에 따라서 지금 몰입된 상황인지 아니면은 주변을 좀 둘러보면서 그냥 이렇게 간간히 보고 있는 상황인지 이런 것들도 좀 구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디바이스예요. 우리 뭐 지금 핸드폰 너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PC보다도 더 많은 센서가 들어가 있죠. 과연 어떤 센서들이 있나요?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수업 시간이면 한 분씩 이렇게 기억나는 거 얘기해 보자 해서 조금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일단 한번 본인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핸드폰 들여다보면서 어떤 센서들이 있었나.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는 근접 센서일 것 같아요. 아니면 카메라? 카메라도 하나의 장치죠. 그래서 우리 핸드폰 찍을 때 후면 카메라, 전면 카메라 이용해서 다양한 사진들 찍고 계실 거예요. 지금 아이폰 저는 이제 사용은 해 보지 않았지만 카메라 3 개나 달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카메라, 전면, 후면 카메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근접 센서는 어떤 물체가 센서에 근접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 주거든요. 그래서 보통 스마트폰의 앞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화용 스피커 옆에 있는 게 대부분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 센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 통화하는 중에 어때요? 귀에 이렇게 갖다 대면 핸드폰 화면이 꺼지죠. 그쵸? 요런 기능 구현할 수 있는 게 이제 근접 센서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가속도 센서도 있어요. 가속도 센서로 우리 뭘 할 수 있냐면 혹시 그 핸드폰 잠금 화면에 만보개 설치하신 분 계세요? 걷는 만큼 포인트 누적해서 그 이렇게 커피 쿠폰 주는 건데 커피 쿠폰뿐만이 아니라 원하는 걸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깔아 놓으면 예전에 한번 잠금 화면 쟁탈전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이게 돈이 된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앱들이 이 잠금 화면에 실행되는 앱을 사용자들한테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쟁탈전이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였어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도 만보계는 많이 사용하시죠. 그때 인제 사용되는 게 가속도 센서예요. 자, 가속도 센서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알 수 있어. 어떤 속도로 이동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걸로 우리가 만보계 기능을 이용을 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또 어떤 기능이 있나요? 자, 그다음에는 우리 고도를 측정해 주는 센서도 있어요. 고도를 측정해 주는 센서는 사실은 인제 헬스 기능에서 사용을 하는 건데 고도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는 결국 기압계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인제 공기의 압력을 감지할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좀 사용하기가 어렵고 뭐 산에 올라갔을 때 산의 고도를 측정한다거나 높은 건물에 올라갔을 때 건물의 고도를 측정할 수 있거나 혹은 뭐 경사나 내리막길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서 쪼끔 정확한 어떤 운동량 체크할 때도 인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좀 재미있는 앱이 있어서 하나 넣어 봤는데 저도 사용은 해 보지 않았지만 프로모션하는 그 이미지만 봤어요. 그래서 요게 약간 챌린지처럼 핸드폰을 높이 던지는 거야. 그래서 다시 받아서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다 왔는지 고도를 측정하는 그런 앱이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혹시 인제 이런 게임을 하게 되면 핸드폰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인제 부서지겠죠. 이렇게 박살 잘못하면 물론 잘하면 잘 받으면 되겠지만 잘 못 받았을 때는 이렇게 와장창 부서지는 결과가 되겠죠. 음. 그래서 인제 최근에는 이런 커버 중에서 이런 우려 상황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딱 떨어지는 순간 발 같은 게 나와서 충격을 완화해 주는 고런 또 커버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요즘에 아이디어 좋은 상품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뭐 하나하나 다 구매할 수는 없고 일단 좀 또 격가지로 샜네요. 일단 자, 이렇게 하고요. 또 센서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자이로 센서가 있어요. 자이로 센서는 뭐에 사용하냐면 우리가 게임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자동차 경주 게임을 한다 그러면 그 게임할 때 방향을 이렇게 트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민감해야 되잖아. 근데 그 안에 우리 자이로 센서가 있으면 나침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침반처럼 이렇게 지자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방향이 지금 어디로 틀어지고 있다라는 걸 얘가 정확하게 아는 거야. 그래서 고 각도를 계산을 해서 우리가 요런 게임할 때 쪼끔씩 이렇게 약간씩만 틀어도 정말 실제로 운전할 때 틀어지는 것처럼 똑같이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림으로 다 넣지는 못했지만 RGB 센서라는 것도 있어요. RGB 센서는 주변 빛의 색 농도를 검출을 해 줘요. 그래서 RGB 센서가 있는 스마트폰들은 주변의 빛 농도에 따라서 디스플레이 색을 보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란색 등이 있는 곳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노란색을 좀 낮춰요. 그런 식으로 해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 주는 거죠. 요즘에 아마 블루라이트 끄는 기능들도 요거를 좀 사용했을 걸로 생각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밝기 센서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동 밝기로 해 놓으면 주변 빛의 밝기를 감지를 해서 자동으로 조절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거죠. 자동 화면으로 사용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혼자서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막 하잖아. 근데 이럴 때 자동 밝기 센서 이용하면은 그래도 또 좋은 점은 어두운 데 들어갔을 때 갑자기 너무 눈부실 만큼 환하다거나 아니면 어두운 데 들어갔는데 밝은 데 있다가 대낮에 실내로 들어갔을 때 너무 깜깜해서 밝기 센서조차 못 찾을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또 자동 밝기가 편하긴 하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홀 센서라는 게 있어요. 홀 센서는 잘 모르시는데 언제 약간 '근접 센서로 한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홀 센서는 자기장의 세기를 감지를 해요. 그래서 홀 센서를 이용해서 우리 플립 커버 쓰시는 분들 있죠. 핸드폰 이렇게 커버를 탁 닫으면 얘가 꺼지잖아. 근접 센서랑 비슷한 것 같지만 이때 인제 플립 커버 딱 닫을 때 어떤 자기장의 세기 그러니까 이 뭐죠? 자석이 닫히는 걸 알아서 가까이 온 걸 알아서 얘 딱 꺼지는 거야. 이런 홀 센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센서를 좀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 이름은 모션 센서라고 해요. 그래서 모션 센서는 보통 하나의 센서를 딱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센서를 어떻게 복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화면에 음 핸드폰을 받기 싫을 때 뒤집어 놓거나 아니면은 뭐 핸드폰을 이렇게 흔들면은 뭐 어떻게 된다라거나 아니면은 음악 재생 중에 뭐 스마트폰 이렇게 흔들면 다음 곡으로 넘어가는 기능이 있을까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흔들면은 곡이 막 뒤섞인다거나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인제 모션 센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또 온도 습도 센서도 들어 있어요. 단말기 주변에 온습도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딱 느껴지는 어떤 걸로 딱 사용되진 않는데 온도랑 습도 센서도 들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어떤 센서가 들어 있냐면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심장 박동을 잴 수 있는 센서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심장 박동 측정을 해서 우리 헬스 제품에 사용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데이터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심장 박동 센서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문 인식 센서 들어 있는 분들 계시죠? 저는 없는데 지문 인식 센서 그래서 지문 패턴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센서가 우리 홈화면 홈키 쪽에 있어서 스마트폰 보안 활용할 때 사용이 되죠. 그래서 요런 굉장히 다양한 센서들이 있어요. 아마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다른 센서들도 더 탑재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센서들도 굉장히 많죠. 홍채를 인식한다든가 얼굴을 인식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프로그래밍된 어떤 센서들을 이용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우리가 핸드폰을 켜지 않고도 이 그냥 디바이스 자체 하드웨어 자체에도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앱을 만들 때 어떻게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조금 더 편리하고 좋은 앱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인터랙션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상호작용들을 하는데 뭐 인풋과 아웃풋, 근데 인풋 중심으로 인제 얘기를 하자라고 하면 실제 PC는 어때요? 포인팅, 호버링, 클리킹, 셀렉팅, 프레싱, 뭐 휠링 이런 거 다 되는데 그죠? 그다음 키보드 쪽으로 넘어가면 키보드는 막 화살표도 있고 그쵸? 여러 가지 단축키도 있잖아 우리. 커맨드 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단축키들이 있어요. 그런데 핸드폰은 어때요? 오로지 그냥 화면에 키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예전에 있었던 홈키와 이전 키까지 다 빼버렸잖아. 아무것도 없는 그런 디바이스 그냥 아주 깔끔한 디바이스가 됐는데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대표적으로 탭, 터치하는 거. 핸드폰 그냥 꾹 이렇게 한번 터치하는 거. 그다음 두 번 터치, 더블 탭 이 정도. 그죠? 그다음엔 드래그랑 그다음 플릭
넘기는 거. 드래그는 물체를 이동시키는 거기 있는 요소를 이동을 시키는 거, 끌고 가는 거고 플릭은 그 화면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처럼 한번 틱 하면은 얘가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플릭. 그다음에 핀치는 그 요소를 클로즈업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핀치 줌인 줌아웃 이렇게 하고 스프레드는 요소 두 개를 분리하는 거지. 예를 들면 타임라인이 있는데 타임라인을 잘라서 이걸 벌리고 싶어. 이럴 때는 두 요소를 잡고 벌리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제 스프레드. 자, 그다음에 꾹 누를 수 있어요. 프레스할 수 있어요. 몇 초 이상 되면 얘가 프레스다라고 인식하게끔 만들어 놔서 탭을 꾹 하고 있으면 얘가 프레스로 인제 인식이 되고 그다음에 요 기능은 잘 사용은 하지 않지만 프레스 앤 탭도 있긴 있어요. 가능은 하죠. 프레스 앤 탭도 뭐 가능은 하겠죠. 그런데 복잡해질수록 사용자들은 너무 어려워하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인터랙션이 아니면 새로운 학습 방법을 만들어내는 건 너무나 옳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단시간에 '아 이건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하고 그 딱 인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학습하기가.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터치 방식이 아니라면 시각적으로 그렇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늘 써 왔던 대로 쓰는 게 사실은 가장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찰떡궁합인 그런 시각적 요소와 제스처가 있을 수는 있어요. 이걸 발견해 내시면 앱에서 대단한 성공을 하신 거죠. 이게 어떤 그 앱의 기능과도 딱 맞는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프레스 앤 드래그 누르고 드래그를 시킨다라거나 뭐 이렇게 사진을 회전하거나 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죠. 그다음에 한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두 손으로 한쪽은 프레스하고 한 손으로 드래그를 한다라거나 아니면은 뭐 로테이트를 시키는 이런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 터치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탭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좀 몇 가지 더 있구나 정도는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지금 우리 모바일에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10 가지 특징들 10 가지 기본 사항들인데 자, 이제부터 준비하세요. 10 가지 쭉쭉 진행합니다. 자, 첫 번째는 다이어트 인포메이션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주려고 하면 모바일은 화면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이거를 좀 재미있게 설명하기 위해서 뭐 어떤 그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는 뭐 이런 걸로 좀 설명을 해 봤는데 지금 빈부격차가 엄청 심하죠. 그런 이미지를 넣어 봤어요. 자, 백화점에서 전체 매출의 80%에 해당하는 매출은 전체 고객의 20% 에서 일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가서 백화점에서 뭘 사는 거는 백화점 전체 매출의 20% 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한 번에 뭘 사가는 그 양이 80%인 거고 우리가 가서 너무 비싼데 어떡하지?'라고 해서 '그래도 한번 사야지.' 하고 겨우겨우 사는 거는 전체 매출의 이제 20%다. 뭐 좀 재밌게 설명하려고 한 거고 어쨌든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2대 8 법칙 우리 잘 아시죠? 2대 8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런 걸로 좀 설명을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PC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여기에 20% 밖에 안 쓴다라는 거. 에센셜한 기능은 20% 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바일은 모든 기능을 다 나열해 줄 수 없잖아. PC처럼 아무거나 쓰세요 하고 자파전처럼 다 이렇게 늘어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모바일에서만 모바일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기능을 에센셜하게 딱 넣어 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다음 출신이라서 카카오로 지금 바뀌었지만 그래서 예시 화면들이 다 다음이긴 해요. 좀 옛날 거긴 한데. 일단 자, 다음에 우리 사실 저도 네이버 메일 쓰면서 어쨌든 캡처하면 다음인데 자, 또 격가지지만 다음에 처음 출근을 한 날 한 일은 뭐였냐면 들어가서 어 다음에 왔었던 스팸 메일을 싹 다 지우는 거였어요. 제 주 메일을 한 메일로 바꾸려고. 한 메일이 저 나이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처음으로 만들었던 메일이에요. 모두 다 한 메일로 아마 아이디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많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스팸, 카페부터 시작해 스팸 메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쏟아져 나와서 사람들이 다른 메일로 많이 이동을 했죠. 저도 인제 한 번 이동을 했다가 '아 그래도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첫날 들어와서 이제 한 메일로 계정 바꾸느라고
스팸 메일 싹 정리하고 그 편지함 정리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일단 자 이래서 다음 메일이 있는데 이쪽에 대부분 보시듯이 목록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편지함을 선택을 하면 이쪽에 리스트가 나오고 여기서 요걸 선택하면 내용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대부분 3단 구성으로 잘 되어 있죠. 그런데 어떠세요? 모바일에서 이런 화면 그대로 보자라고 하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클릭하는 기능을 우리가 수치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포털에서는. 그죠? 앱에서는 어떤 앱 운영자든 어떤 기능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클릭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치를 이용해서 보면은 지금 아까 나와 있었던 기능 중에 편지 쓰기, 전체 선택, 새로 고친 편지함, 그리고 답장, 전달, 삭제, 이동 이걸 가장 많이 쓴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요 기능이 이제 모바일에 쏙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죠. 나머지 기능들은 PC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고급 기능으로 놔두거나 아니면은 모바일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설정으로 들어간다, 아니 메뉴로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거죠. 자 이래서 데스크탑에는 이렇게 많은 기능이 있었으나 모바일에서는 편지 쓰기, 전체 선택, 새로 고침, 편지함, 검색, 별표기 딱 여기까지만 놔두고 나머지는 숨기거나 아니면은 PC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고급 기능으로 제공을 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필수 기능만 모을 뿐만 아니라 정보의 단계도 줄여야 돼요. 정보의 단계. PC에서는 들어가고 이렇게 드릴 다운 쭉 들어갈 수 있어. 우리가 땅 파는 것처럼 드드드드드드 해서 목록에서 하나 선택하고 그 목록에서 다시 선택하고 이게 가능해요. 왜냐면 내비게이션이 편하거든. 근데 어때요? 모바일은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는 홈으로 나가거나 아예 홈으로 가거나 그냥 이전 하는 것 외에는 이렇게 막 주변을 막 다니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볼 수 없어. 드릴 다운에 가면서 뭐 하나를 선택하는데 그걸 계속 파고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다시 나올 수가 없거든. 그냥 홈으로 나오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모바일을 만들 때는 단계를 너무 깊숙하게 만들면 안 된다. 사용자가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머릿속으로 지도가 그려져야 돼. 이 앱에 지도가 그려져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다. 내 블로그는 어디 가서 찾을 수 있다. 남의 블로그를 보다가도 내 블로그를 어디 와서 찾을 수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뭔가를 작성을 하다가 취소를 하고 다시 이전 화면으로 와서 올 수 있다라는 안심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헤매게 되는 거죠. 갑자기 왜 화면이 바뀌었지? 이전 화면으로 어떻게 돌아가지? 라고 헤매기 시작하면 앱이 복잡하다라고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계를 보시면 이제 탑 레벨 뷰가 있어 뷰는 선택을 할 수 있죠. PC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뭐 레벨 탑 레벨에서 뷰를 선택한다거나 스위칭할 수가 있어요. 그 상황에서 뭔가를 선택하면 디테일 뷰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카테고리 뷰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다시 누르면 디테일 뷰로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단계들을 쭈루룩 만들어 줄 수 있는데 모바일 화면은 화면의 개수가 많아지는 거지 정보의 뎁스가 이렇게 깊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탑 레벨 뷰가 있으면 이 탑 레벨 뷰에서 카테고리 뷰가 있고 여기에서 누르면 바로 디테일 뷰와 에딧 뷰가 한꺼번에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디테일 뷰를 보는데 에딧 뷰로 또다시 바뀌고 뭐 이런 식으로 뎁스를 막 주지 않고요. 탑 레벨에서 내가 카페를 선택하면 그 카페 리스트가 보이고 리스트를 누르면 다시 글이 보이고 이전으로 돌아와서 리스트 보고 다시 디테일 보고 이렇게 뎁스 자체를 너무 깊숙하게 주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거고 심지어는 카테고리 뷰도 없애는 거지. 처음 들어가자마자 카테고리 바로 보여줘요. 그래서 누르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컨텐츠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들도 있어요. 그래서 뎁스를 줄인다라는 거는 모바일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나 효과적으로 뎁스를 줄이느냐가 사용자의 편리함을 담보하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기능을 쓸 수 없도록 줄여버리면 안 되겠지만 최대한 뎁스를 줄이도록 만드시는 것이 좋아요. 막 그래도 이게 너무 헷갈릴 것 같아요. 뭐 "이 기능은 꼭 필요한데 여기 안 넣으면 안 돼요." 이걸 잘 조율을 하셔서 뎁스를 최대한 줄인다. 1 단계 내지는 2 단계 정도로. 3 단계도 너무 어려워요. 5 단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딱 요거에서 다음 단계 딱 갔다가 그다음 제자리로 와야 돼. 아니면 한 2 단계 정도 갔다간 다시 제자리로 와야 돼. 요런 식으로 뎁스를 줄이는 UI를 짜 주셔야 돼요.
자 인제 세 번째는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너무 어렵다 그랬죠. 내비게이션 말고 우리가 몰입할 수 있는 콘텐츠에 집중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뭔가 또 제가 재미있는 거 좀 넣었는데 자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개념을 혹시 아세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약간 흔히 경제성의 원리를 인제 오컴의 면도날 이렇게 막 표현을 하긴 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한 번 촌철살인 한 번으로 딱 끝낼 수 있으면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죠? 뭔가 이렇게 사부님 같은 경우에는 다 이렇게 뒷짐지고 있어서 뭐 어쩌고 쫑알쫑알쫑알 하면 한 번에 이렇게 딱 얘기를 해 주지 않나? 그런 것처럼 모바일에서도 막 뭔가 수많은 논리를 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막 이런 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딱 가장 필요한 거 한 번에 딱 크게 딱 할 수 있도록 해서 앱의 목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앱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를 명확하게 하시고 이게 달성될 수 있으면 나머지들은 부가적인 걸로 딱 떨어뜨리면 되는데 요것도 필요한데 이것도 됐으면 좋겠고 좀 게임도 들어갔으면 좋겠고 재미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유용하기도 해야 되고 스케줄링도 돼야 되고 SNS도 돼야 되고 뭐 막 이런 식으로 기능을 늘리다 보면 어디에 포커싱을 맞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PC는 굉장히 리치한 내비게이션이 가능하고 콘텐츠도 리치하게 쓸 수 있어. 그런데 이 모바일에서는 내비게이션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무리 그 화면이 커졌다라고 하더라도 뭔가를 여기서 찾아낸다라는 거는 내비게이션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심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기능을 뎁스를 낮춰서 몰입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은 거죠. 음. 그래서 게시판으로 이동을 할 때 바로 이렇게 퀵 메뉴 만들어서 선택을 해 놓으면 그쪽으로 바로 갈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뭔가 카테고리화해서 어 바로 이렇게 바로 디테일 뷰로 전환이 되기 이전에 내가 약간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바로 볼 수 있게 해 준다라거나 요런 경우들을 많이 쓰고 아니면 이제 탭 뷰 같은 경우에도 좌우로 이동을 해서 볼 수 있게 이렇게 해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쪼끔 인제 얘기가 약간 예시들이 좀 명확하게 딱 설명되는 부분들은 아니었는데 아마 이해는 하셨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앱을 만들 때 목적을 좀 명확하게 하고 이 앱에 정말 사용자들이 뭘 원해 그러면 그거에 좀 집중을 하시고 나머지들이 보완될 수 있는 수준에서 같이 이렇게 발맞춰 나갈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것들을 너무 많은 논리로 설명하고 어 더 덧붙이고 이러기보다는 굉장히 심플하게 다이어트해서 갈 수 있는 방법들 고려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인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맞닥뜨리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고민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때 이 10 가지 프린서플을 좀 생각을 해 보시고 '우리 그때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이게 좋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뎁스를 지금보다 줄여야 한다.'라거나 뭐 '정보를 지금 더 줄여야 한다.'라거나 '목표를 쪼끔 더 구체화해서 설정을 하자.'라거나 이런 것들을 아마 논의하시기에 쪼끔 더 좋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인데 네 번째는 주요 과업에 집중을 하라는 거죠. 주요 과업. 아까랑 좀 비슷한 얘기야. 태스크가 뭔지 명확하게 하라는 거야. 목적,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이거는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는 목적, 목표가 될 수 있어요. 과업은 태스크는 훨씬 더 줄여서 체중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체중 감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태스크는 훨씬 더 뚝 잘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인데 태스크가 한 화면에 여러 태스크가 한꺼번에 있는 거 좋지 않아요. 태스크는 한 번에 하나. 만약에 스케줄링이라고 하면 일단 오늘 것만 딱 한 화면에 보여지고 뭐 위아래는 살짝 이렇게 힌트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는 정도 뭐 이런 식처럼 우리가 화면 안에서 모든 태스크를 다 보여주고 이것도 중요해 저것도 중요해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씩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PC는 이 안에서 사실은 윈도우도 여러 개 열어 놓고 멀티태스킹 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그 SNS도 열어 놓고 그다음에 뭐 어 뭐죠? 이런 다른 하여튼 여러 가지 뭐 동영상도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때요? 모바일에선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일단 화면이 전환되기 때문에 물론 인제 윈도우 이용해서 우리 노트 이런 데서는 그리고 혹시 유튜브 인제 프리미어
프리미엄 사용하시는 분들은 동영상 끊이지 않고 이렇게 아래 작은 화면으로 있잖아요. 팝업 뷰 있잖아요. 그죠? 혹은 삼성의 타블렛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멀티뷰라든가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자 고런 경우가 아닌 이상은 우리는 다 화면 전환이 되어 버리니까 그 안에서 태스크를 싱글 태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자 이게 인제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도를 PC에서 보면은 여기에 지도 뷰 나오고요. 지도가 깔려 있고 그다음에 뭐 역 이름이라든지 역에 대한 정보 한꺼번에 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내용을, 이 콘텐츠를 우리가 모바일에서 보려고 하면 이대로 구현할 수 없겠죠. 뭔가 다이어트를 막 시켜야 되잖아. 그죠? 그럴 때는 이게 각 하나의 화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죠? 지도를 보면서 얘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면 얘를 다시 한번 누르고 여기로 가야 된단 말이야. 여기에서 다시 또 팝업으로 이것도 띄워 주고 이거 다시 화면 크게 보기 해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는 지도만 보고 이 역을 선택하면 그다음에 얘에 대한 어떤 설명들이 나와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어때요? 요거는 이렇게 많은 리스트가 있는데 이 리스트들 모바일에서 이대로 쓰면 안 되겠죠. 이거는 약간 시각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자 리스트가 지금 PC에서는 어때요? 그 행간이 굉장히 좁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가까우면 안 되죠. 훨씬 멀어야 돼. 일단 터치가 가능해야 되니까. 눈으로 보기에 안정성도 있어야 되지만 터치도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굉장히 이렇게 벌려 줘야 돼요. 글씨 크기도 더 커져야 되고 그쵸?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리스트만 보고 다시 또 리스트에서 누르며 화면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 아시겠죠? 자 다섯 번째는 번거로운 입력을 줄여 주셔야 돼요. 모바일에서 뭔가 입력을 한다라는 거는,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빨리 카톡하실 수 있죠. 저도 옛날에는 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요새는 왜 이렇게 오타가 나는지, 정말 음성 인식이 빨리 쪼끔 더 좋아져서 이렇게 말로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요새는 정말 이 타자가 어렵더라고요. 화면이 더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인간은 좀 본성적으로 이렇게 레이지한 걸 좋아해. 좀 이렇게 늘어져서 뭔가를 하는 걸 좋아하지, 막 이렇게 긴장해서 뭔가 어깨를 이렇게 막 들고 너무너무 긴장해서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줘야 돼요. 자 인풋을 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장 빨리 하면 누구나 좋죠. 앱 공급하는 사람도 좋고 사용자도 좋아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이름을 써야 될 때는 한글이 나오고 그죠? 우리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 정부 기관의 사이트들 중에서 주소를 입력하라고 해요. 특히나 정부 기관이잖아. 그러면 대부분 우리나라 국민이 사용하고 우리나라 주소 영문으로 돼 있는 데가 없는데, 딱 그 주소 치러 들어가면 자판이 영문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디폴트 세팅이 영문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정말 안 좋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모바일이나 PC 상관없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숫자를 쓸 때는 숫자 키패드가 나오고, 이름을 쓸 때는 이름을 쓸 수 있는 키패드가 나오고, 이메일을 쓸 때는 이메일 쓸 수 있는 요런 것들이 나오고 골뱅이 나오고, 그다음에 URL 나올 때는 닷컴 정도는 나와 줘야 우리가 아주 빠르게 딱딱딱 눌러서 쓸 수 있다라는 거 아실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안 돼 있었어요. 한참 우리 이게 막 논란이 되고 나서 사용성 검증이 막 되고 나서 그다음부터 이렇게 자판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자 그다음에는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로그인하거나 로그아웃 할 때 PC 버전도 간단하게 되어 있긴 하지만 모바일에서는 더욱더 간단하게 더 로그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되고, 모든 버튼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자 그럼 여섯 번째. 인제 6, 7, 8, 9, 10 남았습니다. 90은 굉장히 재미있는 거니까 쪼끔만 더 기다려 주세요. 자 여섯 번째는 "컨텐츠의 연속성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컨텐츠의 연속성은 뭐냐면 우리가 모바일만 사용하거나 PC만 사용하는 서비스가 잘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모바일과 PC 혹은 다른 미디어를 이용을 할 때도 끊임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서비스를 실제로 기획을 할 때는 모바일에서는 쉬운데 PC에선 어렵게 만들거나 PC에선 너무 쉬운데 모바일에서 어렵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80% 이상의 유저들이 모바일, 요즘은 90% 됐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서비스를 모바일에서 이용을 하지만 PC에서도 또 이용을 해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범용적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로만 처음 됐어도 PC 버전이 꼭 나오죠. 그죠? 그런 것들 생각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만들기는 모바일 앱만 만드니까 요거는 이제 기억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곱 번째는 뭐냐면 입력 방식에 맞춘 화면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입력 방식 우리 여기에서 또 무슨 법칙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피트로우인데 피트로우는 뭐냐면 목표까지 움직이는 데 필요한 시간은 목표 크기와 목표 거리까지 함수이다. 함수 나오니까 어려운 거 그건 아니고 자, 목표 크기가 크면 우리가 도달하기가 훨씬 쉽겠죠. 목표 거리 가까우면 우리 도달하기 쉬울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이걸 생각을 해 보시면 자, PC는 우리가 아주 작은 버튼까지도 마우스로 너무나 편리하게 콕콕 눌러서 아주 쬐끄만 것도 잘 집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모바일은 어때요? 쬐끄마면 왜 이렇게 오류도 잘 나고 터치가 잘 안 되는지 일단 보기에도 막 빡빡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인제 우리가 여러 가지 수치를 재봤더니 요거는 인제 애기 손가락 아주 작죠. 근데 어른의 웬만한 손가락을 보면은 얘네들은 특히 인제 또 이 그림은 하필 또 운동선수의 손가락이 이렇게 크다라는 거야. 그러면 웬만한 에버리지는 인제 11 정도 11 밀리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본인의 그 손가락 한번 재 보시면 재미있겠네요. 그래서 평균 남녀 평균 인제 11 밀리 정도 된다라는 건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웬만한 건 9 밀리 정도 뭔가 이렇게 버튼이 있다라고 하면 가로 세로 9 밀리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이 픽셀 값은 해상도에 따라 달라져요. 우리가 포토샵에서 50 픽셀, 50 픽셀 만든다고 모든 핸드폰에서 다 9 밀리로 나오지 않아요. 해상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1 픽셀을 몇 밀리로 구현하는지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실 수는 없고 지금 핸드폰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화면에서 9 밀리, 9 밀리 정도로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디자인을 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음. 자 그다음에 인제 패딩 값이라는 여백 값이에요. 2 밀리 이상의 여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양 이 두 개의 만약 버튼이 있다가 그러면 그 사이 2 밀리 이상인데 2 밀리도 사실은 너무 좁아요. 중요한 버튼 같은 경우에는 2 밀리보다 더 띄어놔야 될 경우들도 훨씬 더 많아요. 일단은 자 9 밀리 정도 되면은 뭐 클로즈, 딜리트 그다음에 뭐 이런 좀 중요한 액션들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사용을 하고 좀 그냥 이거는 약간 좀 빗나가도 사실 괜찮아 그러면 이제 7 밀리, 7 밀리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런 거는 꼭 맞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설정 뭐 이런 것들은 늘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좀 작아 보여도 괜찮다라는 건데 요거는 또 두 번째가 있어요. 실제 이미지 사이즈는 작지만 터치 영역을 늘려 놓을 수 있어요. 그쵸? 시각적으로는 모든 게 다 큼직큼직하면 너무 안 예쁘잖아. 예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화면을 딱 봤을 때 어느 게 중요한 건지 시각적 카테고라이징이 안 돼요. 그룹핑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크고 작음의 비율의 대비는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사용자가 터치를 했을 때는 터치가 잘 돼야 되잖아. 그래서 설정 아이콘이 굉장히 작지만 터치 영역 자체는 넓혀 놔서 터치가 잘 되도록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터치 영역을 넓혀 놓으려면 그 주변에 다른 터치할 애들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고런 부분은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시각적으로 만들 때 너무 어떤 요소들의 간격이 좁거나 작아서 터치하기 부담스러운 사이즈로 만드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건 인제 실험 결과인데 어 사이즈가 13 밀리, 11 밀리, 9 밀리, 7 밀리, 5 밀리, 3 밀리의 버튼을 주고 "한번 눌러 봐."라고 했더니 13 밀리, 11 밀리 별로 오차 없었어요. 9 밀리 정도도 큰 차이가 없었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근데 7 밀리는 약간 이렇게 사람들이 쪼끔 "오류가 있었어." 하지만 "이 정도 괜찮잖아. 1% 뭐 괜찮잖아." 근데 5 밀리 되면은 3%로 쭉 올라가고 그다음부터는 확 올라가니까 이 이상은 절대 안 되고 적어도 5 밀리, 중간은 7 밀리 그다음에 인제 좀 크게 보여야 될 거는 9 밀리 정도면은 괜찮지 않겠냐라는 수치가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실예를 보면은 우리 인제 이런 예시 좀 많이 볼 건데 자 이런 실예를 보면은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너무 가까워서 좀 터치하기가 어려워 보이세요? 일단 요거 터치는 뭐 주변에 뭐 없는 것 같고 얘가 파란색인 건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왜냐면 링크가 걸릴 것 같잖아. 그다음에 입력창도 괜찮은데 요거랑 요거 가까워요? 근데 2 밀리는 좀 넘는 것 같아요. 얘 너무 작지
있지만 얘는 뭐 한번 체크하면 끝나니까 터치 영역 이렇게 늘려주기로 합시다. 그런데 여기 캔슬하고 로그인 좀 보세요. 캔슬 어떻게 누릅니까 이거? 못 눌러요. 그죠? 캔슬 누르다가 로그인 돼 버려요. 로그인 하려다 캔슬 되겠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렇게 근접하게 만드는 거 별로 좋지 않다. 그다음에 우리 또 어떤 게 있냐면 요거는 그냥 참고용으로 우리가 터치를 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타겟팅하고 딱 누르는 지점과 디바이스가 받아들이는 터치 지점이 약 뭐 한 요것도 몇 밀리긴 했는데 차이가 있어요. 2 밀리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약간 하향 지점을 우리가 터치를 하게 돼요, 눈으로 봤을 때보다 터치를 하면. 왜냐하면 손이 이렇게 굴곡이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손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부분과 실제로 눌리는 영역이 좀 다른 거 약간의 오차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또 쪼끔 감안을 해 주셔야 돼요, 실제로 작업을 할 때는, 개발을 할 때는요. 자, 그다음에 이 예시는 어떤가요? 보시면은 이런 라디오 버튼이라든 체크 버튼, 사실 라디오 버튼과 체크 버튼 굉장히 용도가 다른데 얘는 토글 버튼이고 얘는 복수 허용이 가능한 버튼인데요. 어쨌든 자, 여기에서 버튼을 누르는데 와, 얘랑 얘 이렇게 누르기가 너무 어렵게 되어 있죠. 패딩 값, 간격 값이 전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걸 인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세로 방향이든 가로 방향이든 엄지존이라는 게 있잖아. 엄지손가락이 왔다 갔다 하면서 손쉽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 가장 중요한 기능을 놔 주시고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일을 하면서 왼쪽으로 사용해야 되는 앱인 건지 운동 앱 같은 건 그럴 수도 있죠. 그다음에 또 다른 어떤 앱은 또 오른손 중심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엄지존을 중심으로 가장 중요한 어떤 기능들을 놓는 거죠. 그래서 뭐 요런 부분은 굉장히 이죠. 이런 부분은 오케이. 여기는 뭐 좀 이렇게 뻗어서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은 좀 불가능한 화면이 커질수록 고렇게 인제 구성을 하기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쪽 부분이 손이 잘 닿잖아. 그래서 이렇게 새로 나와야 될 부분은 꼭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이쪽 부분을 이렇게 휠처럼 딱 돌려야 나오게끔 한다라든지 뭐 요런 기능들을 사용하기도 하죠.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닿는 부분에 요거는 좀 핸드폰 사이즈가 작으니까 이제 요 부분에 이렇게 오게끔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사용하시는 핸드폰 떠올리시면서 자주 사용하는 앱이 굉장히 사용성이 좋았으면 고런 부분들을 또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올바른 사용자 인터페이스 선택하기예요. 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 멘탈 모델이라는 걸 얘기를 했었죠.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서 축적한 어떤 개념화, 이것은 이럴 것이다. 얘는 이렇게 작동되는 아이이다. 얘는 이렇게 사용하는 순서이다. 이런 것들. 이 있어요. 어떤 일의 순서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이 환경을 이해하고 이 세상의 법칙을 어느 정도 우리가 숙달해서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멘탈 모델을 좀 이해를 해야만 우리가 내추럴 UI, NUI라고 해요. 내추럴 UI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PC에서는 마우스를 이용해서 우리 포인팅도 가능하고 호버링 가능하죠. 그래서 요 근처만 가도 얘가 어떤 액션을 취해 줄 수가 있어요. 그쵸. 네모 박스가 있다라고 할 때 쭉 이렇게 네모 박스가 있을 때 마우스는 요렇게 가져가면 얘가 색깔이 바뀐다라거나 뭐 어떤 액션을 취해 줄 수 있어요. 호버링도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모바일에서는 호버링 불가능해요. 걔한테 가까이 가는 순간, 가려고 하는 순간 얘가 지금 이걸 알 수가 있나? 지금은 그런 기능이 없죠. 그죠? 일단 터치가 돼야 돼. 터치가 되는 순간이 되어야 어떤 작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포인팅 호버링이 없다라는 점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요렇게 아마존에서, 이거 아마 아마존 페이지일 텐데 어쨌든 요 웹사이트에서 지금 이 책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 싶을 때 마우스만 딱 가져가도 호버링, 그러니까 얘가 팝업으로 요렇게 뜨는 거예요. 호버 메뉴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알려줄 수가 있는데 모바일에서는 이런 기능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에 클릭은 탭으로, 더블 클릭은 더블 탭으로, 뭐 세 번 클릭은 세 번 탭으로, 셀렉팅은 탭으로, 프레싱 프레스로, 휠링은 플릭으로, 드래그는 뭐 프레스 앤 드래그로, 뭐 이런 식으로 프레스 한 다음에 드래그 해야 되니까 우리 바로 드래그 안 되고, 이게 어느 정도 터치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드래그를 시키잖아요. 안 그러면 모든 요소들이 막 우리가 손 댈 때마다 막 움직이기 시작할 테니까 프레스를 한 다음에 드래그를 하게 시키죠. 음. 아 참, 근데 PC에선 또 안 되는 기능들, 우리 할 수 있는 거 핀치 줌인 줌아웃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멀티 핑거 제스처, 그래서 막 이렇게 손가락 몇 개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제스처들 만들어낼 수는 있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슨 뭐였냐면, 자, 굉장히 자연스러운 UI를 만들어내야 된다. 우리가 PC에서 사용할 때는 PC의 도구들에 익숙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던 행위들이 있어요. 근데 핸드폰에 가지고 또 자연스럽게 하던 행위들이 이미 누적된 것들이 있죠. 여기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도록 얘를 매핑을 잘 시켜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자연스러운 변화, 트랜지션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뭐 요거는 아까랑도 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 혹시 그 애플 팟 사용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사 보지 않았는데 음악 듣기는 좋아하지만 막 플레이리스트가 엄청 길고 이렇게 소유욕이 크지는 않아서 리스트가 막 길지는 않거든요. 늘 듣는 것만 좀 듣는 그런 스타일인데, 어쨌든 아이팟이 얼마나 음 UX에 어떤 한 획을 그었냐면, 지금까지는 리스트를 위아래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항상 화살표로 위아래로 움직였단 말이야. 위를 꾹 누르면 위로 가고 아래를 꾹 누르면 아래로 가는 건 좋은데, 이 누른다라는 게 생각보다 엄청 힘들어요. 누르고 있다라는 거. 꽤 힘들어요. 그래서 리스트를 찾는데 너무 힘든 거야, 이 플레이리스트가 많은 사람들은. 근데 이때 휠이라는 거는 몇 바퀴로도 무한 휠이 가능하잖아. 그죠? 그리고 빨리 돌리면 더 빨리 내려가고 속도가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휠에 열광을 했던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지금 사람들의 행위, 사람들에게 뭘 필요한지, 사람들의 행위를 잘 분석하고 여기에 이 제스처를 너무나 잘 매핑한 거야.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아도 이 기기를 사서 내가 한 번 써 보면 딱 알겠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연스러운 제스처와 어떤 기능을 매핑시킨다라는 거, 요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고 만들어내고 제안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큐레이션 사이트 같은 데를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요런 것들도 한번 리서치를 해 보시면 또 재미있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리스트 이렇게 딱 꺾어 가지고 뭐 삭제하거나 딜리트하거나 이런 기능 없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제안하기 시작하면서 '되게 괜찮다. 리스트를 밀어서 뭔가 다른 부가 기능이 나오다니.' 그다음부터 막 쭉쭉쭉 많이 나오죠. 그다음에 화면 전환에 대한 효과들도 요즘에는 굉장히 리치해져서 다양한 화면 전환 효과들 사용하고 있죠. 또 하나는 우리 숫자 변경될 때, 예전에는 그냥 이미지로 계속 변경을 시켰는데 이제 벡터로 들어가면서 숫자가 1 이었다가 2로 늘어날 때 이미지가 바뀌는 게 아니라 점 개수가 늘어나면서 고무줄 느려지듯이 이렇게 쭉 늘어나고, 3 될 때도 쭉 늘어나고 훨씬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거. 우리 이거 만드는 데만도 몇 달 걸렸어요. 얼마나 힘들었는데. 여튼 요런 아주 사소하지만 굉장히 자연스러운 변화들, 고런 것들 한번 재미있게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화면 전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트랜지션에도 공통적인 규칙들이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화면이 그냥 띡 바뀌어. 그런 것들은 콘텐츠가 아예 바뀔 때, 애니메이션 없이 그냥 갑자기 띡 바뀌면은 전혀 다른 타입의 뭔가가 딱 들어올 때는 이렇게 변환될 수 있어요, 화면 전환. 그다음에 리스트가 있을 때 리스트에 좀 다른 부가 정보를 보여주고 싶으면 얘를 프레스했을 때 이게 쭉 늘어나면서 다른 콘텐츠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진 같은 것에 얘를 이렇게 플립시키면은 뒷부분에 이 사진에 대한 다른 정보, 부가 정보들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죠? 고런 화면 전환 효과들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다음에 밑에 작게 있는 건데 요거를 딱 누르면 커지면서 나와. 그러면은 다시 닫으면은 다시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죠? 고런 효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크린을 마치 약간 이렇게 밀어내면서 나오는 경우는 위에 탭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 그럴 때 많이 있죠. 그래서 위에는 탭으로 되어 있고 아래는 밀면서 계속 이렇게 열차처럼 나오게끔 하는 좌우 슬라이드 뷰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오른쪽으로 갔으면 다시 왼쪽으로 갈 때 왼쪽으로 가야지. 이 트랜지션이 좀 일관성이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는 밀었는데 반대쪽으로는 못 밀게 되어 있어요. 좀 이상한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 예시를 봤는데, 이 예시들은 화면 전환 효과들은 우리가 프로토타이핑 실제로 하면서 많이 연구를 하시고 시나리오 잡아서 어 콘티 짜서 이렇게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 참고를 하시면서 우리 어 와이어프레임 만들 때 좀 요런 부분 참고를 하시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드디어 마지막 왔습니다, 여러분. 거의 50 분이 걸렸죠. 예, 실제 오프라인 수업할 때도 한 5번 정도 한 다음에 잠깐 쉬고 하거든요. 그래서 쭉 들으신 분들은 좀 '굉장히 길다.'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중요한 내용들이었어요. 그죠? 열 번째는 감성적인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어 주면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미크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애들이 놀이터 이렇게 풀어 놓으면은, 놀이터 아니라 그냥 이렇게 풀어 놓으면은 모래가 있으면 막 모래 가지고 놀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우리는 재미있고자 하는 그런 어떤 본능이 있어. 뭔가를 보면 이렇게 되게 재미있게, 뭐라 그럴까? 우리 요즘에는 피제 스피너라고 해서 막 이렇게 돌리는 거 아시죠? 팽이처럼. 이런 거 굉장히 반복되고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인데, 요런 것들을 하면서 혼자 재밌어해. 그러니까 막 하하하 웃는 그런 재미는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심심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인제 미미크리라고 하는데, 자, 미미크리는 우리가 모바일에서 쪼끔 더 이게 좀 심심하잖아. 어떻게 보면 PC보다 심심할 수 있어요. 멀티태스킹이 안 되는데, 요런 것들 손에 계속 쥐고 있으면서 뭔가를 이렇게 계속 해볼 수 있다라는 거는 앱으로서는 호감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경험이에요. 그래서 우리 애플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주소록 나왔을 때 이거 많이 해 보시지 않았나요? 저 나이 때만 제 나이 때만 그럴 수도 있어요. 처음 나왔을 때 이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이 리스트가 끝에 갔을 때 쭉 누르면은 얘가 리스트가 쭉 늘어났다가 탁 와서 붙어요. 네, 굉장히 빨리 탁 와서 붙어.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그냥 할 일 없을 때는 그 리스트를 막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한 번씩 클릭을 계속해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늘어났다가 쿵, 늘어났다가 퉁, 늘어났다 퉁, 이게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요런 식의 어떤 인터랙션이 약간 미미크리, 아무 의미 없이 하지만 좀 재미있고 앱에 대한 호감도를 높여줘. 요런 것들이에요. 자, 그리고 또 카메라 뷰에서 이게 저도 사실은 애플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예시들을 많이 알고 있죠? 일단 애플폰에서 카메라가 열릴 때 이게 실제 카메라 조리개가 열리는 것처럼 이렇게 팡 하고 열린대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어서 사람들이 계속 카메라 앱에 들어가 본다는 거야. 이렇게 팡 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열리는데 그게 그렇게 재밌었다라고 하네요. 뭐 고런 것들 리스트 끝에 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보는 거, 혹은 이렇게 카드뷰가 있으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핑 한번 돌려보는 그런 재미들, 요런 것들도 우리가 실제로 앱을 만들게 되면 정말 중요한 어떤 서비스의 좀 퀄리티를,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잘 신경 썼구나.'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고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앱이 이렇게 되게 많을 때 우리가 이걸 돌려보잖아. 끝에 가서 뭐 어떤 효과들을 주면 좋을까? 그냥 얘가 딱 멈춰져 있어. 그러면 살아있는 것 같지 않잖아. 근데 어떤 끝 지점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자연스러운 어떤 인터랙션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이 서비스를 살아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약을 한번 해 봅시다. 첫 번째는 정보를 다이어트해라. 두 번째는 뎁스도 줄여라. 그다음에 내비게이션보다는 컨텐츠 자체에 집중을 하게 해 달라. 그다음에 한 화면에 한 태스크만, 주요 태스크만 집중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다음에 입력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번거로운 입력 없이 숫자면 숫자 키패드 나와야 되고, 그죠? 입력 자체 창도 좀 줄여야 되겠지만, 개수 입력 자체를 좀 줄이는 게 가장 좋겠지만, 입력을 하게 되면 가장 빠른 형태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요 얘기는 좀 빠졌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입력을 줄일 때 우리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정보를 줄 수 있는 상황이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적는 게 아니라 GPS로 바로 나를 찾아서 바로 정보를 보여주는 게 더 좋다라는 거죠. 그쵸?
한때는 우리가 배터리가 별로 이렇게 길지 않아서 "GPS 꺼라. 와이파이 꺼라. 이렇게 꺼 놔야 절전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며칠 동안도 충분한 배터리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GPS 뭐 이런 것들 다 켜 놓고 사용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GPS 충분히 이용하면 그런 것들 가능한 거죠. 자, 그다음에 "컨텐츠의 연속성을 유지해라. PC, 모바일, 타블렛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서비스 하나에 일관된 모습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기획이 돼야 되고, 입력 방식에 맞춰서 화면 디자인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올바른 사용자 인터페이스 선택하고 자연스러운 화면 간 트랜지션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미미크리, 감성적인 애니메이션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중요한 그 UX의 퀄리티를 나타내 주는 지표가 된다. 여기까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